옛날에는 서양의 난방 방식이 우리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이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난방 방식이 훨씬 더 선진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만 이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방을 공기를 데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바닥은 이제 카페트를 깔고요. 방 안에 그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잘 때만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죠.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난방 방식이고요. 바닥을 데펴서 복사 형태로 난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양은 이제 공기를 데피는 방식이라 대류 방식이라고 혹은 대류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훨씬 더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격차가 더 심했죠. 더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양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벽난로를 사용했죠. 벽난로나 아니면 화로 같은 걸 사용했어요. 직접 실내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그 불을 태우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산소가 소모가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 자체가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게 되고요. 또 그걸 태우면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지 입자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방에 막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진도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 열원하고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이 구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를 했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 전통 온돌인 구들장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계시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불을 직접 불을 피우기도 했고요. 구들장에서 이제 자기도 했는데 어때요? 윗목이 따뜻했나요? 아니면 윗목이 차가웠나요? 윗목은 차가워요. 네, 윗목이 차가웠죠. 그래서 사실은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을 하게 되면 윗목하고 아랫목하고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그냥 장판이 불에 타고, 저희 집도 사실은 그랬어요. 장판이 불에 타고 윗목에는 거의 얼음이 올 정도의 그런 온도차가 나는 그런 구들은 사실은 잘못 시공된 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온돌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실습도 하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온도를 시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통 온돌인 구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구들의 종류, 그리고 구조, 그리고 연구 대상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들의 열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툴이죠. 도구입니다. 전산유체역학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산유체역학이고 영어로는 CFD라고 이야기를 하는 CFD가 뭔지에 대해서, 전산유체역학이 뭔지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대동고래와 줄고래에 있어서의 열유동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온수 온돌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도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냉난방은 이제 건축 설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비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진 않습니다. 뭘 먼저 중심을 생각하냐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먼저 중심이 되죠. 중심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잡고, 그러니까 집 구조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기계 설비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즘 시공할 때도 일반적인데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대목이 이제 그 큰 집 구조를 만들고 요럴 때 주위 환경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터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들의 형태 구조도 거기에 약간은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고래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래 형태가 나오게 된 것도 그에 연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아궁이와 방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요. 요건 방 하나에 구들이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아궁이가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형태는 아궁이는 하나인데 하나는 아궁이고 이제 하나는 구제가 되겠죠. 굴뚝이 되겠죠. 방 세 개를 아궁이 하나로 대피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따뜻하기는 아궁이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제일 따뜻하겠죠. 근데 숙련된 기술자가 잘 시공을 하면 이 윗목에 해당되는 이 방도 그렇게 춥지 않은, 그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구들을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이제 아궁이도 2개가 있고요. 방도 이렇게 6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요건 고래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고래 중간에, 고래가 뭔지 아시죠? 고래 중간이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허튼 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번 주에도 배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요건 이제 고든 고래, 요건 부채 고래. 고래가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죠. 그래서 부채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머지들도 각각 다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고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궁이를 위치해야 되는 곳, 그리고 굴뚝을 위치해야 되는 곳이 이 구들을 시공하는 사람, 구들을 놓는 사람들이 입맛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전체적인 집 구조를 보고 적합한 장소에 아궁이를 잡고 적합한 장소에 굴뚝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그런 고래 구조를 우리 선조들이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일반적인 그 고래를 해부해 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해부해 놓은 그림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 입식 부엌을, 그러니까 싱크대, 이런 개수대를 이제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선조들도 아주 비슷한 구조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엌 바닥보다 높은 곳에 솥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아주 선진적인, 그러니까 요즘 그 발전소에서도 그 발전하고 남은 폐열을 그냥 버리지 않죠. 그냥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데서 지역 난방이라고 해서 이제 열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온수를 이제 공급을 해주죠. 온수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 온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온수보다 조금 높은 온도입니다.
그 물을 아파트에서 다시 열교환을 합니다. 조금 온도가 이제 낮게 되는 거죠. 열교환을 해서 각 가정에 이제 배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열이 이제 발전하고 나면 폐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그런 식의 에너지를 폐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치사에 사용한 그런 열을 그냥 버리지를 않고 난방을 한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석이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엌에서 취사를 하면서 남은 열을 이 방바닥 밑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들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불이 잘 들어가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방바닥 밑으로 연기가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기술자가 잘 시공한 구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뜨겁지 않습니다. 왜 뜨겁지 않을까요? 연소된 그 배가스가 요즘 말로 이제 배가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배가스가 열을 구들장에 다 전달해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갖고 있는 열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뜨겁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잘못 시공된 구들은 연기가 위로 잘 올라가요. 왜 위로 올라갈까요, 연기가? 연기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기체는 밀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부력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마을 사진 찍어 놓은 그런 걸 보시면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이제 밥을 지을 때 그 연기가 마을에 자욱이 이렇게 깔리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온도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이제 천천히 요 구들장 밑을 지나가면서 연기가 갖고 있는 열을 충분히 구들장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충분히 다 전달해주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시공된 구들은 빨리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오랫동안 타면서 연기도 천천히 방바닥 밑을 잘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게 잘 시공된 온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긴 붓두막, 그리고 불이 넘어가는 그 언덕 같은 걸 이제 분행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깊게 파놓은 자리가 이제 여기도 있고 요 뒤쪽에도 이제 깊게 파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개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쪽은 이제 구들 개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뚝같이 쌓아놓은 걸 고래 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옆에서 말하자면 단면도 옆을 이제 잘라놓은 그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궁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큰 솥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도 짓고 누룽지도 끓이고 그런 취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연소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소실. 칠불사라는 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들으셨나요? 그 절에 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칠불사에는 옛날에는 한 번만 불을 뗐어요. 한 번만 불을 떼고 석 달여를 겨우 내내 이제 방바닥이 이제 따뜻하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게 이제 현대 사람들이 고치고 나서는 개조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석 달 열흘 동안
그렇게 온기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석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불을 한번 떼서 석 달 열흘 동안 이제 따뜻하게 하려면 일단은 어찌 되냐면은 불이 천천히 타야 돼요. 불이 그냥 한번 확 타버리고 연기 확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계속 따뜻할 리가 없겠죠. 아무리 단열이 잘 돼 있더라도. 단열이 잘 돼 있어도 계속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 자체, 불이 타기 위해서는 그 연료만 있어서는 불이 타지 못하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산소하고 연료하고 그 화학작용, 그러니까 연소작용이죠. 연소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를 아주 잘 컨트롤 해줘야만 석 달 열흘 동안 불이 천천히 타면서 거의 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 타는 것처럼 천천히 타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따뜻하게 이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기 불을 떼고 여기를 닫아둡니다. 그죠? 그렇게 했었죠. 여기 아궁이 입구를 닫아뒀었어요. 활짝 열어두면 어떻게 하냐면은 불이 그냥 훅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 좀 닫아뒀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요. 7불사에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난방을 했던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수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통 구들에서는 계속 불을 떼지 않잖아요, 사실은. 초저녁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불을 딱 떼고 아침까지 따뜻한 거거든요. 새벽 되면 혹시 좀 추워지셨어요? 그러면 잘못 시공된 온도입니다. 잘 시공됐으면 아침까지 따뜻하죠. 아침까지 따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발생된 열이 이 방 안으로 가야 되겠죠. 방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열을 저장하고 있는 장치가 있죠. 열을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 구들장입니다. 구들장. 그래서 우리 난방 방식이 복사 난방 방식이기도 하지만 축열식이기도 해요. 요즘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축열식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죠. 축열식 혹은 축냉식. 아마 이 시청에도 그런 게 지하에 장치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옛날부터 이런 축열식 난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소실에서 이제 연소된 배가스가 아주 열을 많이 갖고 있는 높은 온도의 그런 가스가 되겠죠. 그 가스가 이 분행기를 넘어가고 이 개자리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여기는 좁은 통로가 되고요. 좁은 통로가 되고 이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선 유속이 그러니까 그 배가스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압력은 낮은 상태가 되고 여기는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유속은 아주 느려지고 그리고 압력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가 계속 빠른 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개자리를 통해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행기 구조를 보통 이제 요새 말로 이제 그 벤추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벤추리 구조가 이렇게 갑자기 좁아지는 이 영역을 벤추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추리 구조를 통해서 밑으로 구들장 밑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고래 여기 이제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뚝이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아까 보신 구조처럼 이렇게 뚝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 뚝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뚝 사이로 연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슬롭, 이 각도, 이 완만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5에서 8도 정도
그 장인들의 기술자들의 노하우로 이제 고정된 게 요 정도 각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아직까지 계속 뜨거운 공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태웠으니까 뜨거운 공기겠죠. 그래서 높은 쪽으로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머물러 있질 않고 이쪽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바로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랫목은 약간 좀 두껍게 그렇게 시공을 하죠. 그리고 윗목은 약간 얇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들장을 이제 통과한 그 배가스가 다시 한번 이 개자리를 통과하게 되죠. 이 개자리를 통과해서 이 굴뚝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구세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을 넣을 때, 그러니까 묵은 방일 때는 불이 잘 안 들어갔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왜 불이 잘 안 들어갈까요?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습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갑고 습기가 많은 공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무거워요. 여기를 그러니까 꽉 무거운 공기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침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 넣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불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억지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장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 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이 구슬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힘들겠죠. 조금 이제 가벼운 공기는 이 구슬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좀 빠져나가서 뭐 많이 뜨겁지 않으면 다시 내려오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이 여기에 그 뺄 수 있는 돌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있으셨어요? 네, 있어요. 예. 요걸 처음엔 불을 넣을 때는 요걸 빼고 하면은 불이 그래도 잘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 경험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야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옛날엔 다 경험으로 이제 만드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걸 빼고 불을 넣기 시작하고요. 그 연변에 가서 이제 보면 여기 그 팬을 달아놓은 그런 구세도 있어요. 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 팬을 달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까 제가 천천히 지나가면서 구들장에 열을 다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열 전달을 하지 못하고 구세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묵은 방에 이제 그 불을 넣을 때 불이 잘 안 들어가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공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전에 사진으로 다 찍은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기 이제 고래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전 첫 번째로 이제 개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좀 단열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래쪽으로 물론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이제 자꾸 올라가는 성질이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도 전도 현상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좀 단열을 하고 옛날에는 뭐 흙 이상 좋은 단열재가 없었으니까 벽도 흙으로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또 좋은 단열재들이 있으니까요. 단열재를 밑에 좀 깔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제 고래 개자리, 그러니까 고래 뚝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표시한 그림이고요. 요건 이제 개자리가 없는 분행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부엌을 옛날에 정지라고 그랬는데, 그죠? 정지란 말, 저는 정지가 그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전 이제 경상도에 살았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정지라고 그러셨거든요. 정지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혹시 서울 부근에서, 여기 경기도에서도 정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냥 그럼 사투리를 제가 그냥 적은 거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컨트롤하기도 쉽고 소뚜껑 열기도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이가 있는 게 훨씬 수월하죠. 솥을 이제 걸게 돼 있는 요건 이제 약간 현대에 만든 그런 후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타일을 이렇게 깔아 놓은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아마 추억 속에 지금 이런 게 남아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추억 속에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이런 모양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오로지 난방만을 위한 그 함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에 가 보시면 취사는 따로 하고 난방만 별도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복궁도 말이에요. 좋은 그 구들이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가동하지 않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한옥의 그 우아함, 그리고 한옥 구조의 우수함, 뭐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구들만큼 훌륭한 문화유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애들이 한번 불을 떼는, 불장난 좋아하잖아요, 애들. 불 떼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건 구세가 이제 이렇게 집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복궁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구세에다가 아주 멋지게 문양을 이제 입혀놓은 그런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세가 되고요. 요건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그 나무로 만든 그 구세예요. 나무로 이렇게 구세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불맞이돌 처음에 이제 불 넣을 때 요걸 빼면은 불이 훨씬 잘 들어가죠. 요걸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 불맞이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연료도 구할 수 있고 효율이 좋은 연료를 사용했던 거죠. 나무를 이제 캐서 그걸 이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요즘은 이 구들장도 콘크리트, 이건 콘크리트로 만든 그 구들장이에요. 이런 그 현대적인 그런 그 건축 자재들을 충분히 이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통을 더 중시하는 분들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그 구들장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래도 이제 이런 적벽돌로 고래뚝을 쌓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고래 연류동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와 제 학생들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 전통 구들을, 전통 온도를 몇 %나 될까요? 이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겠죠. 뭐 0.1%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 지역에서는 아마 0%
0%일 거고요. 혹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방 하나 정도를 전통 구들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그리고 벽도 이제 황토로 이제 벽을 만들고 이러면 찜질방에 가실 필요가 없죠.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궁이, 그리고 이 굴뚝, 그리고 구세, 이런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이 고래 밑을, 구들장 밑을 지나가는 연류동 현상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아까 윗목, 아랫목 말씀도 드렸지만, 방 전체가 얼마나 골고루 따뜻해지냐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벤출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분행기하고 이 구들 개자리의 크기나 아니면 구조가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고래 개자리와 굴뚝은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크기를 가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래의 형태나 줄수, 고래를 몇 줄로 놓을 건지, 그리고 단면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오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제 노하우를 축적해온 그 결과기도 하지만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하면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형 경사, 그러니까 이 슬로프가 몇 도 정도일 때 열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발생이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연구 대상이 될 거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좀 미세한 부분이 되긴 하지만, 이 아궁이 후랭이의 그 형태와 크기, 그 다음에 이 마감재를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인 연구 분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두막의 형태나 뭐 아궁이 크기,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좋을지, 이것도 이제 연구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연의 종류, 어떤 걸 건불이라고 그랬죠. 건불을 군불이라고 그랬어요. 군불. 저희 경상도에서는 군불이라고 그랬는데, 군불이 표준어인가요? 그래서 이 불을 옛날에는 이제 그 나무밖에 뗄 게 없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요즘은 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가스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요. 뭐 석유도 이제 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재료들로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불 떼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론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구 내용이 되겠죠. 물론 돈은 더 많이 들겠죠. 돈은 좀 더 많이 들고 사람은 좀 더 편해지는 그런 여론이 뭔가 없을까 하는 것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우리 전통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도 사실은 구들이라는 그런 난방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서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정답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침대 생활이 아니 침상 생활이 아니라 좌식 생활을 하는,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생활 습관하고도 잘 맞는
그런 난방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바닥에 앉는 게 편하세요?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방바닥에 앉는 게 바닥이 따뜻하면 엉덩이도 따뜻해서 좋긴 한데요. 무릎엔 너무 안 좋아요. 무릎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데요. 그래서 생전 안 주무시던 침대에서 주무십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방바닥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더라도 테이블하고 의자에 앉는 게 편하시죠. 그게 더 훨씬 특히 무릎에 더 무리가 많이 가는 구조가 좌식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옛날 선조들은 사실 그 연세가 되시기 전에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죠? 평균 연령이 30대였잖아요. 평균 연령이 30대고 환갑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얼마 되지 않죠. 100년도 안 된 거죠. 서양의학이 들어오고 특히 칫솔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가장 많이 연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tuneng 종열식의 그런 난방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양 난방 방식은 그렇지 않죠. 바닥이 찹니다. 바닥이 차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고 카페트가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죠. 공기를 데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에 난방을 할 때 대류 방식 사용하죠. 어디 히트 펌프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 공조 방식인가요? 저기 에어컨은 달려 있는데 저기서 난방도 하시나요, 저걸로? 네. 저걸로 이제 난방을 하시면 머리는 아주 따뜻하고 발은 차갑게 되죠. 왜냐하면은 공기는 뜨거운 게 위로 가지, 위로 뜨거운 공기가 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죠. 그래서 대류 방식 난방을 할 때 가장 따뜻한 부분이 천장입니다. 천장이 제일 따뜻하고요. 바닥의 온도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대류 난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난방 방식은 그렇지 않죠. 바닥에 돌이 열기를 계속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제일 따뜻하고요. 그리고 위는 오히려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죠.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아놓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래도 코끝은 시린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코끝이 시리지 않죠. 바닥을 이제 따뜻하게 하긴 하지만 충분히 단열을 잘 해둡니다. 단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위에 공기도 이제 충분히 따뜻하죠, 사실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들장에 축열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서양 난방 방식인 대류 방식은 곧 킬 때는 따뜻하고요. 끄면은 금방 또 차가워집니다. 금방 차가워져서 그걸 스위치를 달아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이제 대류를 그러니까 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난방을 하고 밤새도록 그냥 따뜻한 걸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난방 방식만이 즉 바닥에 온기를 저장하는 방식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난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이제 윗목과 아랫목 간의 온도차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 시공을 하면 이렇게 온도차가 심해지게 되고요. 선진적인 방법이었던 만큼 시공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시공하기가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들도 다 구들장을 이제 깔았었는데 그 아저씨들이 깔면 숙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윗목하고 아랫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자들이 깔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윗목하고 아랫목이 그렇게 많은, 그래도 윗목이 더 따뜻하죠. 아랫목이 더 따뜻하죠. 따뜻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 열유동 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진천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장소가 진천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주로 실험적인 연구를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온도를 시공을 하고 유동 가시학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다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실험적인 방법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얻을 수가 없지만 아주 대략적인 데이터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전에는 그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한 100대 정도 했어요. 신차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험용 자동차를 만드는 건 양산 자동차를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 자동차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2천만짜리 자동차 같으면 그 실험용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한 10배 정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요. 10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0대 정도 충돌 실험을 해서 충돌 실험 한 번 하고 나면 차 못 쓰죠. 한 번 하고 버리고 또 만들어서 한 번 하고 버리고 그걸 이제 100대 정도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100대 정도는 아니고 한 20대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어디서 얻냐면은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대략적인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직접 충돌 실험을 통해서 세부적인 아주 정밀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CFD로 이제 해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온돌은 아닙니다. 구들은 아닙니다. 구들은 아니고요. 다른 그러니까 연소로 같은데요. 연소를 어떻게 시켰을 때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CFD를 통해서 이런 열전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도열전달, 대류열전달, 복사열전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열전달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전달, 그리고 화학 반응, 연소, 그리고 멀티페이즈 그러니까 상변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런 유동에 대해서도 CFD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형상을 컴퓨터로 일단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CAD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을 해석할지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형상 그대로 이제 아니면 그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단순화하기도 해요. 단순화해서 그렇게 형상 인식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같은 그런 CAD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치 계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고래 사이에 열유동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는 뭐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 그 계산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실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는 단계가
이 수치 계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은 전부 숫자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앞에 보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바로 결과 도식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실 그림들은 요 앞부분이 아니라 앞부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 결과 도식화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건 CFD의 그런 응용 분야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되네. 요건 온돌은 아니고요. 온돌은 아니고 이 정수장에 이제 약 섞는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약 섞는 수조 같은 거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왔을 때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약이 잘 섞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우 대칭형 도류백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앙 분리형 도류백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연구를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좀 다르죠.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했을 때 좀 더 믹싱이 잘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산유체역학 CFD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 문제는 말하자면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방바닥에 그런 구들장이 갖고 있는 온기를 방에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온돌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거냐, 뭐 그런 걸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그 유동만 풀지 아니면 유동에 수반되는 열 전달 문제를 같이 풀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연구를 한 게 이 대동구레입니다. 대동구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방이고요. 여기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아궁이로부터 불이 이 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고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배가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벌써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따뜻하고 어느 부분이 차가울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몇 번 고래가 제일 따뜻할까요? 몇 번 고래 위가? 그렇죠. 2번, 3번, 그리고 1번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4번, 5번은 영 시원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좀 더 골고루 따뜻하게 될까요? 이 분행기에서 넘어오는 걸 이쪽으로 좀 잘 가게 해주면, 잘 가게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쪽도 좀 더 따뜻해지고 이쪽은 좀 더 덜 뜨겁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먼저 연구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상 도식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CAD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의 크기, 그리고 화구의 크기, 방바닥의 크기, 그리고 연도의 기울기 이런 걸 이제 미리 정해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형상을 도식화를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 그 수치 기법인데요.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푸는 게 아니죠. 컴퓨터한테 풀도록 시키는 그 방정식입니다. 요 방정식을 이제 컴퓨터가 열심히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고요. 요게 F = ma, 즉 운동량의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고, 요게 에너지 보존, 온도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온도를 해석하기 위한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보존식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조건은 이 아궁이에서 히트 플럭스, 그러니까 직접 연소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연소를 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 아랫부분에서, 이 아궁이의 아랫부분에서 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kW/m제곱의 열을 여기에서 히플럭스를,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는 그런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궁이 입구, 요 입구 부분에서는 프레셔, 그러니까 대기압이 주어져 있다고 그런 조건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방바닥에서는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방 안으로 전달이 된다는 그런 조건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굴뚝으로 이제 구세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세에서는 이 유동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은 이 아궁이에서 들어가서 이 방바닥 밑을 지난 다음에 되돌아 나와서 굴뚝을 통해서 구세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체적인 유동 형태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은 좀 덜 따뜻하고 이쪽 부분은 많이 따뜻할 거라는, 요게 만약에 센터에 있더라도 센터에 있으면 가운데 줄은 많이 따뜻하고 양쪽 끝에는 덜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 분행기 구조를 세 개로 분리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로 쭉 바로 가게 하지 말고 요 중에 일부는 이렇게 각도를 줘서 이쪽으로 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각도를 줘서 흘려 보내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공을 하시면 아마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세 개로 게이트라고 그랬는데요. 세 개로 분행기를 이제 세 개로 만들어서 좀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 분포인데요. 이게 게이트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예상한 대로 요 줄이 많이 따뜻하고 여기는 좀 덜 따뜻하죠. 덜 따뜻합니다. 게이트를 세 개로 사용했을 때는 어때요? 최고 온도를 가지는 부분은 훨씬 온도가 내려갔죠. 여기가 빨가면 빨갈수록 더 따뜻한 거거든, 더 뜨거운 거거든요. 파라면 이제 차가운 거고요. 그래서 3게이트를 이제 사용을 하면 분행기를 이제 세 개로 구조를 만들면 이 뜨거운 부분은 장판이, 그러니까 불에 타는 부분은 좀 덜 타게 되고요. 차갑던 부분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속도 벡터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으로 배가스가 잘 넘어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벨라시티 벡터를 이제 플롯한 그림인데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속도 분포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골고루 잘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분행기를 이쪽으로 각도를 줘서 넘겨주면 훨씬 더 속도가 균일한 분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량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벨라시티의 속도,
속도 분포를 이제 요렇게 이제 관찰을 한 거죠. 1번 고래, 2번 고래, 3번 고래, 4번 고래, 5번 고래를 통과하는 유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게이트 하나만 사용할 때는 1번하고 4번 고래로는 유동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2번, 3번, 5번 고래는 많이 지나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3개로 하면 분행기의 각도를 줘서 이제 3군데로 넘어가게 하면 오히려 2번 구들에서 그런 유량이 작아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똑같이 흘러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그런 연구긴 합니다. 요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본 그림인데요. 평균 온도는 분행기를 하나로 썼을 때나 양쪽으로 갈랐을 때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표준 편차는 어떠냐면 이 분행기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3.3도 정도 표준 편차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계산안에 의하면 1.91도 정도, 그러니까 윗목하고 아랫목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이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구들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내용인데요. 그래서 해석 모델을 전통 구들을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들 내의 열유동 현상에 대해서 CFD, 즉 전산 해석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한 거죠. 뭐 해외에서는 이런 구들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균이란 온도 분포를 화구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 게 연구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구의 개수, 그 분행기의 구조가 되겠죠. 분행기의 구조를 한 개인 것보다 3개로 옆으로 확산을 시켜주니까 조금 나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줄고래에 대해서 연류동 현상을 해석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대동고래였잖아요. 대동고래였고 요번에는 이제 좀 더 해석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쉬운 이런 줄고래에 대해서 연류동 현상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고래수를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고래수를 6개로 이렇게 잡았고요. 아궁이는 여기에 있고 굴뚝을 통해서 여기 구세는 이쪽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대기압이 그대로 작용하는 조건을 줬고요. 그리고 아울렛은 여기, 그러니까 출구, 배가스의 출구는 이쪽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바닥에서는 컨벡션이 생기는, 그러니까 대류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경계 조건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 연소를 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떼는 걸로 그렇게 모사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그렇게 모사한 전산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모사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이쪽이 아랫목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윗목 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따뜻해지는 이쪽이 이제 차가운, 아직도 차가운 그런 부분이라고 덜 따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0초일 때, 1100초일 때, 2000초일 때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방바닥이 따뜻해져 가는 걸 CFD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저 온도, 방바닥 중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고 온도, 아랫목이 되겠죠. 아랫목에서의 온도는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방바닥 전체의 평균 온도도 역시 이 가운데 있는 까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걸 CFD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도 분포, 얼마나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물론 초기 상태는 방이 전부 똑같은 온도였다가 불을 떼면 온도 편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편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편차가 이렇게 커지는 걸 CFD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온도 어느 고래로 유동이 많이 지나가는지, 배가스가 많이 지나가는지를 본 건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지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빨간색일수록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빨리 지나가고 이쪽으로는 천천히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부 노란색이 보이게끔 이렇게 분포를 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이쪽이 유량이 많고요. 이쪽은 유량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유량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1번하고 5번 고래 쪽에는 공기가 작게 지나가고요. 공기가 작게 지나가니까 온도, 이 빨간색이 온도거든요. 온도도 낮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공기가 많이 지나가는 3번, 4번 그 고래에서는 온도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6번 고래는 요 중간 정도 유량이 지나가면서 온도는 요 정도 온도를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사실은 뭐 이건 아주 기초적인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이런 대동굴에 대한 걸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줄골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사용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게 대동고래, 오른쪽 게 줄고래,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계 조건은 두 개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아울렛이 있고, 방바닥에서는 대류로 혹은 복사를 통해서 열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아까 보신 거하고 비슷하시죠? 방정식이고요. 사용한 그 수치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별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대동고래에서의 유속 분포입니다. 여기 아궁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유동이 시작돼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 한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엔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유속이 빠르고요. 줄고래에서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죠. 이쪽으로 유동이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더 따뜻해지는 그런 온도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이 이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면, 줄고래는 이런 빨간색의 유량 분포를 이제 보이게 되고요. 대동고래는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여긴 유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4번에서 유량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유량이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죠? 어떻게 그 배가스가 지나가야 되는지. 비슷한 분포를 가져야 됩니다. 비슷한 양이 지나가야만 온도 분포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대동굴의 온도 분포가 좀 더 균일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분포, 위에 게 대동고래가 되는 거고요. 밑에가 줄고래입니다.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결론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허튼고래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요건 줄고래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 기술자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구번고래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허튼고래, 줄고래, 구번고래, 이 고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분포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 줄고래의 경우가 가장 온도 편차가 심하죠. 온도 편차가 심한 그런 걸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구번고래가 가장 온도 편차가 작은 그런 고래 구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어느 부분이 빠르고, 빨간 게 빠른 부분이고요. 파란 게 이제 찬 부분인데, 온도 분포가, 속도 분포가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그 온도 편차가 이 구번고래의 경우가 온도 편차가 제일 작았고요. 나머지 세 가지 형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온도 편차를 보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 편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구번고래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온수온돌입니다. 온수온돌이고요. 온수온돌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수관을 엑셀관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바닥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통적인 고래 형식의 그런 구들보다는 거의 99% 이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 온수온돌 방법인데요. 이 온수온돌이 해석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물만 흘려보내면 되니까요. 따뜻한 물만 흘려보내면 되니까 훨씬 해석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 온수온돌의 종류에 따라서 방 안의 온도 분포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온수온돌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를 우리가 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그 그림인데요. 온수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 유로를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부 콘크리트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는 단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는 벽이 있고, 여기는 저쪽에 똑같은 게 있다는 대칭 조건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대칭 조건을 사용했고요. 공급된 용수는 물이고요. 워터라고 되어 있는 물이고, 그 물의 density, 그러니까 밀도, 그런 비스카시티, 비열, 그리고 컨덕티비티 이런 값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재질로는 콘크리트를 이제 사용해서 해석을 했고요. 초기 온도는 315도를 사용했고, 밑바닥 온도는 293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15도라는 건 이제 절대 온도고요. 여기에 273도를 빼면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15도면 한 40도쯤? 42도? 42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파이프를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온도 분포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그 파이프를 시공을 하면 이런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전산유체 각 CFD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정확한 온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온도 분포가 형성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파이프를 시공하게 되면 이런 온도 분포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예,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런 온도 분포. 이렇게 시공하면 좋겠죠. 좋긴 하지만 시공비도 많이 들고 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주 균일한 온도 분포를 얻을 수가 있긴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온수 온도의 그런 파이프 구조에 따라서 최고 온도는 어떻게 되고 최저 온도는 어떻게 되고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었죠. 다 했네요.